보가, 왜 그래? 저는 15년 동안 보기와 함께 살았지만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격렬한 짖음이었습니다. 이빨을 드러낸 보기의 온몸 털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보기를 안아들며 소리쳤습니다. 보기는 제 품에서도 남자를 향해 계속 짖었는데 마치 저에게 경고하듯, 마치 저를 지키려는 듯 했습니다. 남자는 현관에 그대로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기억을 못하나 봐요. 늙어서 그런가. 남자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보기가 제 아들을 못 알아본다고요? 아니었습니다. 보기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누구인지를. 남자가 천천히 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진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일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알람 소리에 저는 일어나 침대 옆 액자를 보았습니다. 거기엔 10년 전 아들 민준과 찍은 사진이 있었고, 보기는 침대 옆에서 꼬리를 천천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침이야, 보가. 저는 보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김정희입니다. 평범한 60대 주부이고 15살 된 반려견 보기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아침을 준비했고 보기는 제 발치를 따라다녔습니다.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와 평화로운 아침을 만들어내고 있었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 뒤에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과거가 있습니다. 50대 중반이었던 저는 프로파일러 배지를 찬 채 사건 파일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범죄 현장 사진들과 프로파일링 차트, 용의자 목록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동료 형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프로파일러 김, 이 사건 좀 봐줘. 도무지 실마리가 안 잡혀. 동료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파일을 검토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입니다. 현장에 남긴 흔적을 보면 이건 계획된 범죄가 아니에요. 충동적이면서도 감정적입니다. 제 손가락이 사진 위에 특정 지점을 짚었고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20년간 경찰청 과학수사대에서 프로파일러로 일했고 거짓을 밝혀내는 것이 제 일이었으며 그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파일러라고 불렀지만 정작 제 가족의 진심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피곤한 얼굴로 귀가했고 20대 초반의 민준과 5살 된 보기가 현관에서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민준이 신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피곤해. 나중에 얘기하자. 저는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고 보기는 민준의 발치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야 했습니다. 아들의 그 표정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하지만 저는 일에만 몰두했고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은 모른 채 살았습니다. 저는 늦은 밤에 귀가했고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민준아, 집에 있니? 저는 불안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민준의 휴대폰과 지갑이 놓여 있었지만 정작 민준은 보이지 않았고 보기는 불안하게 현관 앞을 서성였습니다. 민준아, 저는 더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보기가 현관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와랄, 와랄. 저는 현관문을 열었는데 복도에 민준의 운동화 한 짝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아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찰 수색대가 산과 강을 뒤졌고 저는 전봇대마다 실종자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CCTV 영상을 수백 번 확인했지만 민준이 집에서 나가는 장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프로파일러로서 직접 수사에 뛰어들었지만 단서는 전무했고 제 책상 위에는 김민준 실종 사건 파일만 쌓여갔습니다. 보기는 민준의 방문 앞에서 떠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지쳐갔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사라졌고 저는 결국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는 상사 앞에 서 있었고 제 책상 위에는 프로파일러 배지와 사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 프로파일러, 정말 그만두겠다는 거요? 자네만큼 뛰어난 프로파일러는 없어. 상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평생을 범죄자를 잡는 일을 했지만 단 하나, 제 아들의 실종만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망쳤습니다. 그 무능함으로부터 저는 다락방으로 올라와 상자 안에 프로파일러 시절의 물건들을 담았습니다. 경찰청 과학수사대 재직증, 표창장들, 프로파일링 교재와 노트, 그리고 민준 실종 사건 파일까지. 저는 민준 파일을 마지막으로 상자에 넣고 뚜껑을 덮었으며 보기가 다락방 계단에서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이 능력을 쓰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평범한 주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게 다시 한번 선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60대 중반이 된 저는 부엌에서 혼자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10년 전 집단 실종된 대학생들이 해외에서 발견되어 화제입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15살이 된 노견 보기는 제 발치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저는 TV를 껐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프로파일러를 그만뒀고 보기는 늙었고 저희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아들 없이. 보기가 제 손을 핥았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인터폰 화면을 봤는데 2명의 경찰이 서 있었고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김정혜 씨 맞으십니까? 첫 번째 경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저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강력계인데요. 민준 씨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두 번째 경찰이 말했습니다. 제 숨이 멎었습니다. 민준 씨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꿈이 아니기를. 저는 경찰관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민준 씨를 포함한 5명의 대학생들이 같은 날 실종됐습니다. 동남아 한 섬에서 이들이 발견됐고 민준 씨는 현재 인천공항으로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도착 예정입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살아 있었던 거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세한 건 민준 씨를 직접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경찰관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경찰관의 눈빛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너무 기뻤고 그 작은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옆에 두고 택시를 탔고 제 무릎 위에는 보기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이 사람을 얼마나 변하게 할까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 아들을 알아볼 수 없을까봐,
아니, 어쩌면 제가 원하는 아들의 모습이 아닐까봐. 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는데 10년 전 민준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보기가 사진을 냄새 맡더니 살짝 끙끙거렸습니다. 보가, 민준이 기억나니? 저는 보기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혹시 제가 너무 기뻐해도 되는 걸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울타리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고 보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탑승객들이 쏟아져 나왔고 저는 한 명 한 명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백팩을 맨 30대 초반의 남자가 나타났는데 그가 저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분명 제 아들의 미소였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저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달려가 그를 껴안았고 보기는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울었고 민준은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보기가 민준의 얼굴을 보더니 귀가 뒤로 젖혀졌고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어야 했습니다. 보기의 몸이 굳어지는 것을, 보기가 보내는 경고 신호를. 하지만 저는 울음에 빠져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보기를 받고 보기와 눈이 마주쳤으며 민준의 눈빛이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저는 얼굴을 들어 아들을 봤습니다. 많이 아팠니? 저는 물었습니다. 민준이 0.5초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죄송해요. 민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민준이는 절대 내라고 대답하는 아이가 아니었고 언제나 응, 엄마였는데. 하지만 저는 그때 그 작은 위화감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민준, 보기가 함께 택시를 타고 있었고 저는 물었습니다. 10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거니? 기억이 잘 안 나요, 엄마.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트라우마 때문에 기억이 많이 사라졌대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나면 돼. 중요한 건 내가 돌아왔다는 거야.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의 손을 잡았고 민준은 제 손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보기는 제 무릎에 앉아 민준을 계속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보기는 단 한 번도 민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치 경계하듯,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그렇게 저희는 집에 도착했고 보기가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으며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 거실에 민준이 보였습니다. 민준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보기는 부엌 구석 제 발치에 바짝 붙어 민준을 감시하듯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보기는 제가 있는 곳에서 단 1미터도 떨어지지 않았고 마치 저를 지키려는 것처럼 민준을 계속 경계했습니다. 제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마이너스 민준이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려 저를 봤고 저희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긴 침묵 후 민준은 다시 천천히 고개를 돌려 TV를 봤습니다. 제 아들이 두렵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일까요? 하지만 보기의 경고는 계속되었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고 보기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아들 하지만 왜일까요? 왜 저는 기쁘기보다 불안한 걸까요? 보기는 뭘 알고 있는 걸까요? 보기가 잠결에 끙끙거렸고 저는 보기를 쓰다듬었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프로파일러였던 제 능력을 다시 꺼내야겠다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보기도 제 옆에서 꿈쩍 않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는데 소파에서 자고 있어야 할 민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꿈이었나? 하지만 소파 위에는 개켜진 이불이 있었고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봤습니다. 민준이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아, 잠 깼어? 저는 작게 물었습니다. 민준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또 그 말투였습니다. 민준이는 항상 응, 엄마라고 했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이면 사람이 변할 수 있죠. 말투 정도야.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준이가 가장 좋아하던 된장찌개였습니다. 10년 전에는 된장찌개만 나오면 2그릇씩 먹던 아이였죠. 저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상을 차렸고 민준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내가 제일 좋아하던 된장찌개야. 얼른 먹어봐. 저는 기대하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숟가락을 들었는데 그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민준이 왼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오른손잡이였는데 민준이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고 잠시 맛을 음미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민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챘습니다. 그 미소가 약간 어색하다는 것을. 민준이 한술 더 뜨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김치찌개도 있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김치찌개? 넌 김치찌개 별로 안 좋아했잖아.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 그랬나요? 요즘은 김치찌개가 더 땡기는 것 같아서요. 입맛이 바뀐 건가? 민준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엄마가 다음엔 김치찌개 끓여줄게.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작은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입맛이 완전히 바뀐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민준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20년간 프로파일러로 일했던 습관이 되살아났고 제 눈은 민준의 모든 행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반찬을 집는데 왼손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떠먹는데 왼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물을 마시는데 왼손으로 컵을 들었습니다. 보기는 제 발치에 앉아 민준을 계속 노려보고 있었고 가끔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보기가 저를 정말 못 알아보나 봐요. 민준이 보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가 봐.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기는 15년을 민준과 함께 살았습니다. 냄새를 잊을 리가 없었죠. 그렇다면 보기는 왜 저렇게 경계하는 걸까요? 아침 식사 후 민준이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민준을 관찰했습니다. 집이 예전 그대로네요. 민준이 거실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보더니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아니, 정확히는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준이 복도로 걸어갔고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민준아, 내 방 가보지 않을래? 엄마가 10년 동안 그대로 둬놨어. 저는 말했습니다. 민준이 복도를 보더니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왼쪽 방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민준이 방은 오른쪽이었습니다. 왼쪽은 창고였죠. 아니, 오른쪽이야. 기억이 가물가물한가 봐.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오른쪽이었죠. 죄송해요, 엄마. 민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오른쪽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프로파일러의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자기 방을 헷갈릴 리가 없다. 민준이 방 안으로 들어가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는데 민준이 책상 위에 놓인 물건들을 하나씩 만져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준이 좋아하던 야구공, 고등학교 졸업 앨범, 그리고 민준이 아껴 모았던 피규어들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피규어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민준이는 그 피규어를 너무 아껴서 절대 먼지도 안 묻게 관리했었죠. 이거 제가 좋아하던 거죠? 민준이 피규어를 보며 물었습니다. 제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좋아하던 거가 아니라 민준이는 그 피규어를 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응, 내가 제일 아꼈던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피규어를 다시 내려놓더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민준과 함께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보기는 제 발치에서 민준을 감시하고 있었고 저는 슬쩍 민준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민준아, 기억나니?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보기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민준이 차를 마시다 멈췄습니다. 0.5초의 침묵. 네, 기억나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넌 보기가 너무 좋아서 학교도 안 가겠다고 했잖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랬죠.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학교 안 가겠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보기를 데리고 학교에 가겠다고 떼를 썼었죠. 그런데 민준이는 제 거짓말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학교 때 보기가 아파서 동물병원에 갔었잖아. 그때 넌 많이 걱정했죠. 민준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또 0.5초의 망설임. 저는 정확히 세고 있었습니다. 진짜 민준이었다면 즉각 대답했을 텐데 이 남자는 매번 0.5초씩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답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저는 저녁 준비를 하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손은 야채를 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왼손잡이로 바뀐 민준, 식성이 바뀐 민준, 자기 방을 헷갈리는 민준, 추억을 0.5초씩 늦게 대답하는 민준. 하나하나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10년이면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제 자신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지니까 제 프로파일러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결정적으로 이상하다. 보기가 부엌으로 들어와 제 발치에 앉았고 저는 보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보가, 엄마가 미쳐가는 거니? 10년을 기다렸는데 왜 엄마는 의심하고 있는 걸까?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보기가 제 손을 하잡고 그리고 거실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를 차렸고 민준과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민준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민준아, 내 무릎. 괜찮아? 저는 물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릎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응. 넌 중학교 때 농구하다가 왼쪽 무릎 크게 다쳤었잖아. 수술도 했고 거기 큰 흉터 있었는데 저는 말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약간 굳었습니다. 1초의 침묵. 아, 네. 괜찮아요. 지금은 별로 안 아파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준아, 바지 좀 걷어볼래? 엄마가 흉터 좀 봐도 될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요? 민준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엄마가 그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10년 만에 봤는데 그 흉터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 싶어? 저는 말했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왼쪽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깨끗한 무릎. 흉터가 없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요. 흉터가 많이 옅어진 것 같은데요? 민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10년이면 흉터도 없어지나 봐.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수술 흉터는 15cm나 되는 큰 흉터였고 절대 사라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는 제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세면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제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런데 돌아온 이 남자는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누구입니까? 왜 제 아들인 척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진짜 제 아들 민준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거울 속 제 눈을 봤습니다. 20년간 거짓을 밝혀내던 프로파일러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직접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이 남자에게 들키면 안 됩니다.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민주는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먼저 들어가서 잘게. 넌 천천히 쉬다가 자. 제가 말했습니다. 네,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또 그 말투. 저는 방으로 돌아왔고 보기가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보기를 안았습니다. 보기는 제 품에 안겨 낮게 끙끙거렸습니다. 보가, 넌 알고 있었구나. 처음부터 저 사람이 민준이가 아니라는 걸.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보기가 제 손을 핥았습니다. 저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전 민준의 칫솔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 번도 버리지 못했었죠. 내일 저는 이 칫솔을 가지고 병원에 가야겠습니다. DNA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야겠습니다. 제가 봉인했던 프로파일러의 도구들을 꺼내기 위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 진짜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설령 그 진실이 제 가슴을 찢는다 해도 저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김정희,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파일러였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새벽 5시가 되자마자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민주는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고 보기는 제 발을 따라 부엌으로 왔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설령 그 진실이 제 마음을 찢는다 해도. 저는 조용히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던 곳이었죠. 저는 구석에 쌓인 상자들을 하나씩 치우며 그것을 찾았습니다. 프로파일러 시절의 상자. 상자 뚜껑을 열자 경찰청 과학수사대 재직증, 수많은 표창장, 그리고
프로파일링 노트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 손이 낡은 노트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용의자 행동 분석 체크리스트.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20년간 제가 개발한 프로파일링 기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미세 표정, 0.5초의 망설임, 눈동자의 움직임, 손의 떨림. 보기가 다락방 계단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보기에게 말했습니다. 보가, 엄마가 다시 시작할 거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저는 새 공책을 펼치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김민준, 마이너스 행동 분석, 의심 포인트, 왼손잡이 변화, 음식 기호 완전 변화, 집 구조 혼동 자기 방 위치 착각, 말투 변화 추억 반응 0.5초 지연, 수술 흉터 부재, 보기의 지속적 거부 반응, 다음 조사 항목, DNA 검사 필요, 야간 행동 관찰, 휴대폰 통화 내역 확인, 소지품 조사. 저는 펜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침, 저는 남편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지방 출장 중이었습니다. 여보, 나야. 제가 말했습니다. 응, 정이야. 민준이는 잘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여보, 나 말 좀 해도 돼?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좀 이상해. 예전 민준이 같지가 않아. 뭐가 이상한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왼손을 쓰고 좋아하던 음식도 안 먹고 집 구조도 헷갈리고 그리고 무릎에 흉터가 없어. 제가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10년이야, 10년. 사람이 변할 수 있지. 그리고 흉터는 옅어질 수도 있고. 그게 아니야. 15cm 수술 흉터가 완전히 사라질 순 없어. 저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정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혹시 너 지금 아들을 의심하고 있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0년을 기다렸잖아. 10년 동안 매일 울면서 기다렸잖아. 이제 돌아왔는데 왜 의심해? 남편이 답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이야, 제발. 이제 행복하자. 아들이 돌아왔어.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오랜 친구 미숙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정이야, 민준이 돌아왔다며? 어디 있어? 미숙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응, 밖에 산책 나갔어. 저는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미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이야, 정말 다행이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아는데 드디어 좋은 날이 왔네. 저는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숙아, 근데 민준이가 좀 이상해. 뭐가? 미숙이 물었습니다. 예전 같지가 않아. 손 쓰는 것도 바뀌고 말투도 바뀌고. 저는 설명했습니다. 미숙이 웃었습니다. 정이야,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잖아. 사람도 변하지. 특히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면 완전히 달라져.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하려 했지만 미숙이 가로막았습니다. 정이야, 솔직히 말할게. 너 지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10년 동안 아들 잃고 살았으니까 불안한 거지. 미숙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프로파일러 20년 했잖아. 내 눈은 정확해. 저는 답답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야. 미숙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이야, 너 지금 프로파일러의 눈으로 내 아들을 보고 있잖아. 엄마의 눈으로 봐야지. 왜 용의자 보듯이 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드디어 아들 찾았어. 행복해야지. 의심하지 말고. 미숙이 말했습니다. 미숙이 돌아간 후 저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보기가 다가와 제 무릎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보가, 너만 엄마 편이구나. 저는 보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민준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이웃집 아줌마들이 떡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정희 씨, 아들 돌아왔다며? 축하해요. 김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어머, 정말 다행이네요. 얼마나 기다렸어요. 박 아줌마가 덧붙였습니다. 민준이 현관으로 나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민준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어머, 많이 컸네. 김 아줌마가 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 아줌마가 민준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민준이 원래 왼손잡이였나요? 아니요, 오른손잡이였어요. 근데 제가 대답하려는데 민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왼손을 많이 써서 익숙해졌어요. 민준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도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네요. 아줌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줌마들이 돌아간 후 민준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많이 변해서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것 같아요. 걱정되네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다들 이해해 줄 거야.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더 커졌습니다. 그는 너무 자연스럽게 변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민준이 화장실에 있을 때 저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민준이 사용한 물컵을 조심스럽게 비닐봉투에 담았습니다. 보기가 제 옆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저를 응원하는 것처럼. 잘했어, 보가. 저는 속삭였습니다. 저는 비닐봉투를 제 방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내일 이것을 가지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밤 11시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거실을 살폈습니다. 민주는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을 관찰해야 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민준이 TV를 끄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10분쯤 지나자 그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지켜봤습니다. 민준이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서요. 네,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보기가 제 옆에서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기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보기의 으르렁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의심은 하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민준이 계속 통화했습니다. 그때 보기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와랄. 민준이 화들짝 놀라며 이쪽을 봤고 저는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보가 조용히. 저는 보기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계속 문을 향해 짖었습니다. 마치 제게 알리는 것처럼. 엄마, 저 사람이 수상해요. 엄마, 괜찮으세요? 민준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응, 괜찮아. 보기가 악몽 꾼 것 같아.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보기를 쓰다듬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보가. 내가 알려준 거지? 저 사람이 수상하다고. 보기가 제 손을 핥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오늘 병원 다녀올게. 보기 정기검진 받으러. 제가 같이 가죠.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넌 집에서 쉬어. 저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는 보기를 데리고 서울대병원으로 갔습니다. 20년 전 함께 일했던 최 박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프로파일러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최 박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최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최 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비닐봉투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비밀로 부탁드립니다. 최 박사는 비닐봉투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무슨 사건인가요? 제 아들, 민준이 관련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최 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10년 전 실종된 그 민준이요? 돌아왔다는 소식 들었는데, 네, 그런데 제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최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조할 원본 DNA는요? 저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민준이 칫솔이에요. 제가 간직하고 있었어요. 최 박사는 두 봉투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3일 후에 결과 나옵니다.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보기가 제 무릎에서 고개를 들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가, 3일만 기다리자. 그럼 진실을 알 수 있어. 저는 보기에게 말했습니다. 보기가 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이상했습니다.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민준아? 제가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보기가 갑자기 제 방 쪽으로 달려가며 짖기 시작했습니다. 와랄랄. 저는 보기를 따라 방으로 갔는데 방문이 열려 있었고 제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뒤진 흔적이었습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민준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민준아, 너 뭐 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 제 양말이 없어서 혹시 엄마 방에 있나 찾아봤어요. 죄송해요. 허락 없이 들어와서. 민준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는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보기가 민준을 향해 으르렁거렸고 저는 보기를 안아들었습니다. 괜찮아. 다음부턴 물어보고 들어와.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네, 엄마.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기와 함께 제 방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보기가 제 무릎에 앉아 방문을 계속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경계하는 자세였죠. 보가, 너 정말 대단해. 엄마가 없는 사이에 뭔가 있었구나. 저는 보기에게 물었습니다. 보기가 낮게 끙끙거렸습니다. 저는 서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DNA 샘플은 제가 가지고 나갔으니 없었지만 다른 것들이 미묘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걸까요? 저는 공책을 펼치고 새로운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추가 관찰사항. 밤늦게 누군가와 통화 보기가 발견. 제 방을 몰래 뒤진 보기가 경고. 변명이 너무 자연스러움 준비된 것처럼. 보기의 역할. 야간 통화 시점 알림. 침입 경고. 지속적 감시. 결론. 그는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나를 속이기 위한 시나리오가 있다. 보기만이 유일한 조력자.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3일 후면 DNA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기와 함께
그를 계속 관찰해야 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DNA 검사를 의뢰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저는 보기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자기 방에 들어가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보기가 갑자기 민준의 방 쪽을 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보가, 왜 그래? 제가 보기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보기는 일어나서 민준의 방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민준이 가방을 뒤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 방에서 나왔고 저는 재빨리 거실로 돌아와 TV를 보는 척했습니다. 엄마, 저 잠깐 산책 다녀올게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집을 나가자 저는 보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보가, 지금이야. 저는 조용히 민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보기가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20년간 프로파일러로 일하며 익힌 기술, 흔적을 남기지 않고 수색하는 방법. 민준의 가방은 침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 세면도구들,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지갑을 열자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사진은 민준처럼 보였지만 이름이 강민수.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강민수? 김민준이 아니라 저는 재빨리 휴대폰으로 신분증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보기가 갑자기 가방 쪽으로 다가가더니 민준의 옷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으르렁, 와랄랄. 보가, 조용히. 저는 보기를 진정시켰습니다. 보기는 민준의 재킷을 계속 응시하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재킷을 집어들어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제게는 특별한 냄새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보기는 분명히 뭔가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냄새. 보기가 알아차린 것은 민준의 냄새가 아닌 다른 사람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방을 나와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기도 따라왔고 저는 문을 잠갔습니다. 휴대폰으로 찍은 신분증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이름 강민수. 생년월일 1995년 3월 15일. 주소 서울시. 민준이의 생년월일은 1995년 5월 3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저예요. 김정희. 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프로파일러님, 무슨 일이세요? 강 형사가 물었습니다. 강민수라는 이름. 10년 전 집단 실종 사건 피해자 중에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잠시만요. 강 형사가 자료를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있습니다. 강민수, 당시 20세. 김민준과 같은 날 실종됐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됐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생존자 명단에는 없네요. 4명만 구조됐고 강민수는. 강 형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잠깐, 이상하네요. 뭐가요? 제가 재촉했습니다. 강민수의 시신도 발견 안 됐습니다. 생존자도 아니고 사망자도 아니고 그냥 기록이 없어요.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네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왜 갑자기 강민수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강 형사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강민수에 대한 자료 있으면 보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강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10분 후 강 형사에게서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강민수 인적사항. 이름 강민수. 나이 30세 당시 20세. 대학교 심리학과 2학년. 특징 왼손잡이, 키 175cm. 가족 부모 모두 사망 고아 출신. 기타 장학생, 성적 우수. 왼손잡이. 지금 집에 있는 민준도 왼손잡이였습니다. 저는 계속 파일을 읽었습니다. 10년 전 실종 당시 상황. 김민준, 강민수의 3명과 함께 한강에서 실종. 마지막 목격 10월 7일 오후 11시경. 이후 행적 불명. 저는 휴대폰에 저장한 신분증 사진과 파일에 첨부된 10년 전 강민수의 사진을 비교했습니다. 얼굴형, 눈매, 귀 모양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의 세월이 흘렀기에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지문. 저녁 식사 시간, 저는 평소처럼 식탁을 차렸습니다. 민준이 돌아와 함께 식사를 했고, 저는 민준이 사용한 물컵과 수저를 유심히 봤습니다. 지문이 묻어 있을 것입니다. 식사 후 민준이 화장실에 갔을 때 저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민준이 사용한 물컵을 비닐봉투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보기가 제 옆에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저를 응원하는 것처럼. 잘했어, 보가. 조용히 해줘서 고마워. 제가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오늘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올게. 제가 말했습니다. 네, 엄마. 다녀오세요.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의심? 경계?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옛 동료 박 과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경찰청 감식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 프로파일러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박 과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박 과장님, 부탁이 있어요. 저는 비닐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물컵에서 지문 채취해서 데이터베이스와 대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박 과장은 비닐봉투를 받아들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사건인가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비밀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과장은 제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로파일러님이시니까 믿고 해드리죠. 3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불안했습니다. 3일. DNA 검사도 3일, 지문 대조도 3일. 그 3일 동안 저는 민준과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도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민준이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TV도 켜지 않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기가 저와 민준 사이로 뛰어들어 민준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민준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응.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다정함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엄마.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제가 물었습니다. 제 방에 누가 들어왔었나요? 민준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방에 왜 들어가? 민준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 가방이 미묘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제가 반문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확실히 기억합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기가 더 크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으르르르. 민준이 보기를 보더니 다시 저를 봤습니다. 엄마. 민준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저를 의심하고 계신 건가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긴장된 침묵이었습니다. 민준이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퍼 보였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프로파일러셨잖아요. 제가 이상하다는 걸 진작 눈치챘겠죠.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왼손잡이로 바뀐 것, 음식 기호가 바뀐 것, 방 위치를 헷갈린 것. 다 들켰죠? 민준이 하나씩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김민준이 아닙니다. 민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제 숨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엄마를 속이려던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왜? 제가 다그쳤습니다. 말씀드리면 엄마가 무너질 것 같아서요. 민준이 슬픈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무너진다고? 무슨 의미일까요? 민준아. 아니, 넌 누구니?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기가 갑자기 민준에게 달려들려고 했고 저는 황급히 보기를 안아들었습니다. 보가 안 돼. 제가 보기를 진정시켰습니다. 민준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에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엄마, 3일만 기다려주세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뭐? 제가 물었습니다. 3일 후에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민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왜 3일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DNA 검사와 지문 대조를 의뢰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과가 3일 후 나온다는 것을,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기와 함께 제 방에 있었습니다. 방문을 잠갔고 보기는 문 앞에 앉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강민수, 그가 민준이 행세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제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말하면 무너질 것 같다고 했을까요? 3일. 3일 후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 진실이 제게 어떤 충격을 줄지. 보기가 돌아와 제 무릎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저는 보기를 쓰다듬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보가, 엄마 무서워. 진실이 무서워. 보기가 제 손을 핥았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처럼. 괜찮아요, 엄마. 제가 지켜줄게요. 복도 건너편 민준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도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그 사이에는 이제 거짓말이 아닌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숨기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누구도 먼저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3일. 3일 후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와 그는 이 긴장된 집안에서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보기만이 유일하게 저를 지켜주는 존재였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최 박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프로파일러님,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최 박사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보기가 저를 배웅하며 불안한 듯 낮게 끙끙거렸습니다. 보가, 엄마 금방 올게. 진실을 알고 올게. 제가 보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최 박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프로파일러님, 이 결과를 보시고 놀라실 수 있습니다. 최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고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DNA 대조 결과. 샘플 A 10년 전 칫솔 마이너스 김민준. 샘플 B 현재 물컵 마이너스 미상 강민수 추정. 일치도 0%. 결론 동일 인물 아님. 추가 소견 샘플 B는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실종자 강민수 30와 99.9% 일치. 강민수. 역시 그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었습니다. 진짜 민준이는? 최 박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추가로 조사한 건데 10년 전 집단 실종 사건 관련 부검 기록입니다. 최 박사가 말했습니다. 부검?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3년 전 동남아 한 섬 근처 바다에서 신원불상의 시신이 발견됐었습니다. 하지만 부패가 심해서 신원 확인이 안 됐었죠. 최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생존자들이 구조되면서 그 시신의 DNA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최 박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누구였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민준 씨였습니다. 최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민준이가 3년 전에 죽었다고? 프로파일러님. 최 박사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하니 10년의 희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박 과장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프로파일러님, 지문 대조 결과 나왔습니다.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누구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강민수입니다. 10년 전 실종자 명단에 있던 강민수. 박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강 형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카페에서 두꺼운 파일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로파일러님, 10년 전 사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강 형사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10년 전 김민준을 포함한 5명이 한강 근처에서 납치됐습니다. 범인은 인신매매 조직이었고 그들을 동남아의 한 섬으로 끌고 갔습니다. 강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생존자 이우진의 상세 진술. 우리는 작은 섬의 공장에 갇혀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탈출은 불가능했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고 감시가 심했습니다. 민준이는 우리 중 가장 희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우리를 격려했고 언젠가 꼭 탈출하자고 했습니다. 특히 자기 엄마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프로파일러야. 엄청 똑똑하시고 강한 분이지. 분명 날 찾으실 거야. 민준이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3년 전 어느 폭풍우 치던 밤, 민준이가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우리 모두 말렸지만 민준이는 엄마에게 꼭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강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만약 내가 실패하면 넌 꼭 살아남아서 우리 엄마를 찾아가줘. 그리고 전해줘.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그날 밤 민준이는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음날 해변을 수색했지만 민준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강민수는 그 후로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민준이에 대해 집착했고 민준이의 모든 것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민준이의 가족, 엄마, 좋아하는 음식, 말투, 모든 것을 물어보고 메모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구조되기 직전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나는 민준이가 되어야 해. 민준이의 약속을 지켜야 해.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강민수는 민준이의 유언을 지키려고 한 거였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강 형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보기에 관한 건데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요? 제가 물었습니다. 보기입니다. 강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강 형사는 10년 전 수사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10년 전 10월 7일 밤 마이너스 목격 정황. 김정혜 씨 증언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보기가 현관 앞에서 미친 듯이 짖고 있었습니다. 보기는 계속 밖을 향해 짖었고 불안해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보기의 반응을 단순히 주인 민준 실종에 대한 불안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만약 보기가 범인을 봤다면?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걔는 냄새를 평생 기억합니다. 특히 강한 감정과 연결된 냄새는 강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기가 강민수에게 공격적인 이유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강민수에게서 그날 밤의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강민수는 피해자잖아요. 제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강민수도 피해자입니다.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기가 기억하는 건 강민수가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범인의 냄새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범인들이 민준을 납치할 때 강민수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보기는 그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고 지금 강민수에게서 그 냄새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전 민준과 강민수를 포함한 5명이 납치됐습니다. 보기는 그날 밤 범인의 냄새를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동남아의 섬에 갇혔고 3년 전 민준이는 탈출을 시도하다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민준이는 죽기 전 강민수에게 부탁했습니다. 내 엄마를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강민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준이 행세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알았습니다. 그가 진짜 민준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에게서 나는 냄새가 10년 전 그날 밤의 냄새라는 것을. 현관문을 열자 민수가 거실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떠나려고요. 민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왜?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이미 다 아시잖아요. 제가 누군지, 왜 여기 왔는지.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보기가 민수를 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예전만큼 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앉아.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앉으라고. 엄마한테 얘기해줘. 민준이의 마지막 순간을.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보기는 제 발치에 앉아 민수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민수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형은 그날 밤 탈출하기로 결심했어요. 우리 모두 말렸지만 형은 엄마에게 꼭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은 떠나기 전에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민수야, 만약 내가 실패하면 넌 꼭 살아남아라. 그리고 우리 엄마를 찾아가줘. 서울동에 사시거든. 찾아가서 전해줘. 내가 엄마를 정말 사랑했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엄마는 날 찾느라 너무 힘드셨을 거야. 제발 엄마를 위로해줘.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약속해줘, 민수야. 저는 약속했습니다. 형, 꼭 지킬게. 그날 밤 민준이 형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폭풍우가 너무 심했어요. 우리는 다음 날 아침 해변을 수색했지만 형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후로 매일 밤 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약속해줘, 민수야.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몇 달 전 우리가 구조됐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형의 약속을 지키기로.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 민준이는 죽었습니다라고. 그 말을 하면 어머니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민준이 형이 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들이 돌아왔다는 기쁨을 주고 2주만 함께 있다가 일하러 간다는 핑계로 떠나려고 했어요. 어머니는 평생 아들이 살아있다고 믿으며 행복하게 사실 거라고. 그게 형을 위한, 그리고 어머니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프로파일러셨죠. 제 모든 거짓말을 꿰뚫어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형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수야. 제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제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민준이의 마지막 말을 전하려고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아기가 없었어. 오히려 날 위해서, 민준이를 위해서 그랬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보기가 천천히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손을 냄새 맡았습니다. 보기는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보기도 알았나 봐요. 민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응. 보기는 처음부터 알았어. 넌 민준이가 아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제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수와 함께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이에 대해서, 섬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민준이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형은 매일 밤 어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분이야. 프로파일러로 20년 일하시면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셨어. 나도 엄마처럼 강해지고 싶어. 형은 정말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죄송하다고 했어요. 엄마가 날 찾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해, 엄마. 저는 울었습니다. 보기도 제 옆에서 조용히 끙끙거렸습니다. 민준아.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넌 최선을 다했어. 사랑해. 며칠 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수야. 제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떠나지 마. 제가 말했습니다. 네. 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여기 있어. 나랑 복이랑 같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진짜 아들이 아닌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민준이의 친구야. 민준이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려고 여기까지 왔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제가 말했습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도 될까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넌 내 아들이야.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아들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보기가 민수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처음으로 민수를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보기를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저희 집에 머물기로 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수를 법적으로 양자로 입양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민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고 보기와 함께 산책을 다녔습니다. 보기도 이제 민수를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민수의 옆에서 자고 민수가 외출할 때면 불안해하며 기다렸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민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보기는 민수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갑자기 보기가 일어나 창문 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가, 왜 그래? 민수가 보기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창문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나와 창문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가 보여?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보기는 점점 더 격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와랄랄. 이빨을 드러내고 털이 곤두섰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열었습니다. 건물 아래 주차장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있어?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일어나 창문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차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아는 사람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기가 더 크게 짖었습니다. 와라라랄.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방에서 나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야? 말해봐.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일지도 몰라요. 민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누구? 제가 물었습니다. 10년 전 우리를 납치한 조직의 일원.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생존자들이 구조된 후 경찰이 조직을 일망타진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 명이 도망갔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혹시 절 찾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 너를?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조직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증거? 제가 다그쳤습니다. 민수는 가방을 가져와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섬에서 탈출하기 전에 몰래 복사한 파일들이에요. 조직의 거래 내역, 명단, 증거 사진들.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왜 경찰에 안 줬어? 제가 물었습니다.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먼저 찾아뵙고 싶었어요. 민준이 형과의 약속을 먼저 지키고 싶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내일 당장 경찰에 가자. 제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경찰서로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보기도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어젯밤 봤던 그 차가 다시 서 있었습니다. 보기가 격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와라라랄.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강민수. 남자가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제 뒤로 숨었습니다. 박철수.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철수? 제가 물었습니다. 10년 전 우리를 납치한 조직의 간부예요. 민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박철수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김정희 씨? 전직 프로파일러?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철수가 비웃었습니다. 강민수가 여기 왔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김민준 행세를 하면서 말이지.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강민수, 넌 없어져야 해. 박철수가 민수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넌 우리 조직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어. 보기가 박철수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짖었습니다. 와라라랄. 박철수가 보기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10년 전에도 봤던 것 같은데. 박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보기가 기억하고 있던 냄새. 10년 전 그날 밤의 냄새. 바로 이 사람의 냄새였습니다. 당신이 제 아들을 납치한 거군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들. 박철수가 웃었습니다. 김민준? 그 녀석은 이미 죽었는데. 바다에 빠져서. 제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민수도 죽어야 해. 박철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민수를 제 뒤로 밀었습니다. 도망가. 경찰서로 가. 제가 민수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민수가 말했습니다. 가라고. 제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망설이다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가 민수를 쫓아가려 했지만 보기가 박철수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으악! 박철수가 비명을 지르며 보기를 발로 찼습니다. 보기가 날아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보가!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다시 일어나 박철수와 저 사이에 섰습니다. 늙고 약한 몸이었지만 보기는 저를 지키려 했습니다. 박철수가 칼을 들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정희, 당신도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20년간 프로파일러로 일했습니다. 위급 상황 대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60대 중반의 몸으로 젊은 남자와 싸우기엔 힘이 부족했습니다. 박철수가 칼을 휘둘렀고 저는 팔로 막았습니다. 팔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보기가 다시 박철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와라랄. 박철수의 팔을 물었습니다. 이게 새끼. 박철수가 보기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안 돼.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누군가 박철수를 뒤에서 밀쳤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소리치며 박철수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민수야, 도망가라고 했잖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갈 순 없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박철수가 민수를 밀어냈고 민수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박철수가 칼을 들고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보기가 마지막 힘을 다해 박철수의 다리에 달라붙었습니다. 저는 주차장 바닥에 떨어진 돌을 집어들고 박철수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박철수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도착했고 강 형사가 뛰어내렸습니다. 프로파일러님, 괜찮으세요? 강 형사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저 사람을 체포하세요. 제가 박철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경찰들이 박철수를 제압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달려갔습니다. 다쳤어?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보기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보기를 안아들었습니다. 보가. 제가 보기를 흔들었습니다. 보기는 눈을 뜨고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핥았습니다. 잘했어, 보가. 정말 잘했어. 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보기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늙은 몸이라 충격이 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팔에 상처를 봉합했습니다. 민수는 제 옆에 앉아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쟤 때문에 어머니랑 보기가 다쳤어요.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아니야. 제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 지키는 거야. 경찰서에서 박철수는 체포됐고 민수가 가져온 USB의 증거로 조직의 나머지 일원들도 모두 검거됐습니다. 강 형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프로파일러님 덕분에 10년 묵은 사건을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형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가족을 지켰을 뿐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희는 소파에 함께 앉았습니다. 보기는 제 무릎에 누워 있었고 민수는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정말 여기 있어도 될까요? 이렇게 어머니께 피해만 드리는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수야, 넌 피해를 준 게 아니야. 오히려 우리 집에 다시 생기를 불어 넣어줬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막았습니다. 민준이가 널 저한테 보냈어. 제가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알았을 거야. 엄마가 혼자 외로울 거라는 걸. 그래서 널 보낸 거야. 엄마를 지켜달라고.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제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보기가 민수의 손을 핥았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지키자. 저는 민수와 보기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이에요. 그날 밤 저는 민준이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내 친구를 보내줘서. 내 친구 덕분에 엄마는 다시 행복해졌어. 사진 속 민준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보기가 제 옆에 누워 사진을 올려다 봤습니다. 보가, 넌 처음부터 알았지? 민수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보기에게 말했습니다. 보기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고마워, 보가.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제가 보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보기는 제 손을 핥고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